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나라의 주요 정책 사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어지는 한국에 대한 논란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 때문이며 처음에는 뛰어난 방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팬데믹이 낳은 다른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처음 보는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블룸버그. 한국과 일본 너무 차이난다. 블룸버그는 이제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이 비슷하게 진행하는 재난지원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바이러스 9호 정보기술 IT에 익숙한 한국이 서류 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에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 경정 예산이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을 주는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지급 속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전산처리이고 일본은 수기가 많아서입니다. 19일 현재 한국은 전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집에 앉아서 카드사에 온라인상으로 신청 후에 1, 2일 안에 승인이 나고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톡 등의 잔여 금액까지 도착합니다. 일본은 서류를 당국에서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현재 시점이지만 한국은 많은 이들이 상당 부분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잔액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일부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덕에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집행하는 정책의 효과를 불과 일주일도 안 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블룸버그는 한국의 중앙 집중적인 행정 능력과 신분 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 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를 성공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식별 카드와 핀 번호 등을 국민의 16%만 보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수작업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냥 우편으로 신청서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결론 내린 사토 에미코 씨는 블룸버그와 통화에서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력도 국가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일 간에만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이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국가의 행정 처리 속도는 한국에 비해 10배 이상 느릴 것이라는 현지 교민들의 푸념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일로 K-방역도 수출을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부 통합 전산센터 모델을 수출하는 방안도 주목받습니다. 이미 베트남이나 모잠비크, 에콰도르, 몽골 등에는 한국의 각종 행정 시스템이 수출된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의 행정력마저 세계 주요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두 번째, WHO 총장 한국에서 나오나 일본 발칵. 한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집행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습니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HA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일 오후 온라인으로 제73차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년에서 23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HO 총장이 나올 수 있는 털을 닫고 최근 K-방역으로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에서 총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세계 각국이 이번 팬데믹에서 WHO의 늑장 대처로 극도의 불신을 하게 되었고 각 국민의 안전만큼은 진짜 실력이 있는 나라에서 총장을 배출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WHO는 과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웠던 이종욱 총장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습니다. 이종욱 총장은 WHO 6대 총재로 백신의 황제로 불리우며 에이즈 결핵, 소아마비 등 질병 예방 퇴치에 앞섰습니다. 관행상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지만 출장 시 이코노미석과 2명의 수행원만이 그를 동행하며 아파트 한 채 소유도 없이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오며 행동하는 사람으로 불리운 지금의 WHO가 존재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까지 더해 한국 내에서는 차기 WHO 총재를 정은경 질본본부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WHO 총장 취임은 국민청원에도 올라올 정도로 대한민국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바입니다. 일본도 한국의 분위기를 감지했고 상케이는 총리 관저부터 대비해서 일본에서 WHO 총재가 나와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G7을 설득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한국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포기했던 영국 정부 다시 한국 다급히 찾아.
초반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포기하고 집단 면역 방식을 주장했던 영국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과 같이 검사 추적 격리 전략을 펼치다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를 포기했는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 하에 다시 이 같은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 최고 과학 보좌관인 앤젤라 맥클레인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는 한국의 방식이 매우 영감을 준다면서 이는 우리가 모방하기를 원하는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만의 방역을 했던 국가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자문을 구하며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택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BBC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 바흐 위원장은 내년 여름까지 올림픽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취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백신이 없으면 2024년까지 팬데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신야 교수는 2021년까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네 번째, 미국, 한국의 탈중국하자 선언.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구상을 한국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의 크라크 경제차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 기업, 시민, 사회들로 구성되며 민주적 가치들에 따라 운영된다 설명했습니다. EP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친미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 블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미국의 제안은 자칫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마찰을 낳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으로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삼성전자 낸드 반도체 라인을 비롯해서 국가의 주요 대기업 라인들은 중국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주문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특히 당장 미국은 화해에 대한 압박이 매우 거세며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된 상황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터프한 움직임은 과연 한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섯 번째, 한국, 미국과 중국 중에 골라야 하나. 여기에 당장 오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의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의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 18번 결과 중에 16번을 정확히 예측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참패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주된 원인으로 코로나 대응 실패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압박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에 코로나 책임론을 추궁하며 트위터에 초강경 메시지를 던집니다. 트럼프의 직속인 백악관에서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건의 국제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전 세계 위조품의 63%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돼 전 세계의 합법적인 기업에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트럼프의 공세에 힘을 보탭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시에도 실제로 중국의 치명적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선의 발등이 불이 떨어지고 팬데믹 책임이 중국이라는 기조로 돌아서며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여전히 한국보다 미국이 검사를 많이 해서 환자가 많은 게 아니냐는 말도 이어갑니다. 한국이 검사를 300만 건밖에 안 했고 미국은 1,400만 건이나 했으니 미국이 환자가 많은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실제 한국의 검사량은 80만 건이 안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자료도 인용 안 하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한국의 방위비 압박도 재선을 앞두고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입니다. 양국은 미국의 13억 달러 인상안과 한국의 13% 인상안을 두고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위해 한국의 동참을 요청,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선별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았던 것처럼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 한국이 준비한다 해도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편에 서는 국가에 대해 이미 실력 행사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한 호주에 대해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을 경고하고, 최근 호주산 보리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최근 2년간 미중 무역전쟁 때 등장했던 미중 간에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중 간의 지적재산권 등 무역 관련한 것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팬데믹 책임론까지 겹쳐 있어서
훨씬 더 미국의 주문은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라 동맹국의 선택을 강요하도록 등 떠밀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시 한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불합리를 한국은 모르는 것은 아니나 만약 다시 한번 사드의 한한령과 같은 조치가 나온다면 중국 내에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비롯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수직 낙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미중 갈등에서 한국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한국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적을 이제 회계 기준으로는 2분기인데 발표를 한 것인데요.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래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하던, 즉 시장이 실적 예상치를 컨센서스를 발표하던 그것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놀라운 실적이 발표해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매출 규모가 원래 46억 달러, 즉 한 5조 6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48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약 2에서 한 3천억 정도 상회하는 기록을 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론의 주가는 장전에 오랜만에 유의미한 반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미국 기업의 소식을 왜 전하냐? 다들 아시죠? 마이크론은 메모리에서 세계 3위 업체죠. 마이크론과 삼성, 하이닉스 이 세 개의 실적은 물론 완전히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메모리에 관해서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삼성의 입장에선 5G 네트워크, 가전 등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도 절대적인 비중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모리가 좀 예를 들자면 메모리가 아주 어려운 불황에는 삼성이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잘 버텨주고 하이닉스가 낙폭이 더 심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메모리가 아주 좋은데 모바일 가전이 힘들다 이럴 때는 오히려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에 이제 비례하는 주가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가전 등 전 분야에서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정말 대축소된 엄청난 불황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모바일 가전 분야에서요. 근데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메모리가 버텨주고 이 서버용 메모리에선 폭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삼성보다 하이닉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게 삼성에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 단일 회사다 보니까 이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삼성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물론 뭐가 떴네요. 물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또 대부분 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도 실적치가 또 수치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트래픽 폭증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물론 재택근무나 그런 것도 원격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내 OTT 트래픽만 봐도 이제 OTT기 이제 동영상 업체들이죠. 인터넷 무려 44% 증가했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번 사태로 영상 제공 화질을 다운시켰죠. 이러면서 구글이 낸 성명을 보면 전례 없는 부하 폭증을 겪고 있으며 부하를 최소화하고자 이런 조치를 내놨고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 HD를 SD로 낮추는 상황이까지 온 건데 모바일의 경우에 기본 화질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구글의 성명을 보면 480 그리고 이하로 설정이 되고 PC에서는 720 이하고 본래 이제 유튜브는 인터넷 연결 속도와 동영상 이제 플레이어 화면의 그 크기, 그 원본 업로드 동영상의 품질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장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끊김없이 이제 볼 수 있는 화질 중에 좀 좋은 화질을 채택해서 자동으로 보여주는데, 이제는 실제로 네트워크 상태가 좋아도 HD로 보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SD로 일단 설정을 해서 제공을 한다. 하지만 영상 시청자가 고화질로 만약에 수동으로 바꿀 수는 있다. 즉 이제 좀 불편함을 주겠다라는 거죠. 일단 평균적으로 저화질로 다 주고 일부는 고화질로 바뀌어도 그거는 좀 트래픽 영향이 적지 않냐, 이런 조치를 취할 만큼 트래픽이 폭증하면 얘네들이 이 장기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기서 얘네들이라면 페이스북과 그 유튜브, 구글 같은 애들, 당연히 데이터 센터 증설이겠죠. 즉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당연히 중국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실적 방어를 해준 부분도 그 부분에 핵심이 있다. 뭐 동영상 업체들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든 것뿐이지, 전자상거래 업체들 당연히 유의미한 폭증을 겪겠죠. 게임 업체들 당연히 요즘 또 대박이 터졌고, 또 재택근무 많이들 하시죠. 원격 근무 증가로 인한 수요도 실제로 폭증을 하고 있고, 지금 한번 이렇게 그 테마성으로 원격 근무를 사람들이 하는, 물론 그런 면도 당연히 있지만, 이럴 때 어느 정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원격 근무 이거 해보니까 우리 회사에 꽤 잘 맞네. 물론 원격 근무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회사들도 많지만 그게 되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죠. 전원이 지금 원격 근무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럼에도 잘 굴러가네. 근데 또 직원의 삶의 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이거 괜찮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이제 수요 개선이 일어난다. 또한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실적 전망도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간은 그거죠.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계속해서 당연히 이런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원래부터 서버용 반도체는 이런 큰 이슈가 없기 전에도 실적 수요 전망치가 상승세였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이런 센티멘탈적인 요인까지 작용을 해주면서 뭐 폭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이 문제였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공급 및 수요 회복이 이제 시작점에 있다라는 점. 즉 지금까지는 모바일 반도체 수요 감소를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상쇄하는 관점에서 서로 이해가 가능했는데, 이번 분기를 지나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의 펀더멘탈 아래 모바일 공급 및 수요가 회복세에 점여들면서 꽤나 괜찮은 뭐 아주 막 대박이 나온다, 물론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안 좋은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적 예상치보다는 분명히 계속해서 상회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요 정도로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결국에 JDI,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 이 LCD 공장 매각이 실제로 초안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JDI가 25일날 임시주총을 열었거든요. 이치고 에셋 자산운용의 출자 허용 등을 실제로 의결하고, 그리고 JDI의 사장이 이제 기코우카 미노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애플의 일본 이시카와현 소재에 있는 스마트폰용 LCD 패널 생산 거점인 하쿠산 팹을 일부 이제 일부 설비를 넘기는데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 물론 일정은 지금과 같은 어떤 세계적인 상황에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시설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2016년에 가동된 이 하쿠산 공장이 원래 아이폰 LCD 생산하는 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투자할 때 애플한테 한 2조 정도, 그러니까 1조 한 9천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선수금 형태로, 성금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재료비 같은 것들을 먼저 일부 공사할 때도 받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착수를 해서 공장에서 이제 LCD 패널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대금으로 이제 상환금,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국제 채권 같은 이자가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애플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을 중심으로 한 OLED 쪽으로 완전히 거의 큰 전환을 계속해서 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다 못해 지금 가동 중단 상태거든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JDI 입장에서는 일단 살아야 되고, 애플 입장에서도 JDI에 엄청난 돈을 이미 쏟아 부어 놨기 때문에 이제 JDI는 필요 없어 라고 하기에는, 또 한국이 물론 절대적이죠.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한테도 일부 받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절대적인 물량을 OLED 패널 같은 걸 공급하는데, 한국에게만 의존하기에는 애플이 좀 불안한 공급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DI에 이제 계속 투자를 했던 거고, BOE를 유의미한 공급자로 지금 선정하기에는 품질 테스트를 해서 매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플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고, 이미 돈은 많이 쏟아부어 놨고 하니까 뭐 살리자는 차원에서 일부 설비를 매입해주고 뭐 이러면서 뭔가